노년기 건강 설계는 정말 중요하다. 그냥 나이 드는 대로 살면 세월이 나의 건강과 자율성을 앗아간다. 돈이 없으면 쉴 수 없지만 건강이 없으면 살 수 없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미국에서 집값이 가장 높고 부유한 곳 중 하나가 캘리포니아주 펠로엘토라고 합니다. 이곳에 세계 최고 명문으로 손꼽히는 스탠퍼드 대학교가 위치해 있어 스탠퍼드 대학병원 노년내과는 미국 상위 1% 억만장자 시니어들이 주로 왕래한다고 합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올드머니라고 하는데요. 한동안 올드머니 패션이 유행하기도 했죠. 올드머니는 오랫동안 부를 축적하고 대대로 그 비결을 전수해온 찐 부자를 뜻하는데요. 그들은 건강을 대하는 자세 또한 다르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들의 건강관리는 무엇이 다른지 스탠퍼드 올드머니 시니어들의 무병장수 비결을 담은 책입니다. 노년내과 전문의 이명빈의 미국 상위 1% 부자들의 7가지 건강 습관입니다. 저자 소개부터 읽어드릴게요. 이명빈. 미국 UCLA 대학병원에서 내과 레지던트 수료 후 스탠퍼드 대학병원에서 노년내과 펠로를 거쳤다. 스탠퍼드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동안 고령 친화 병동 개설에 크게 기여하여 우수 의학자상을 받았으며 병원 최고 경영진과 함께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시스템 구축에 힘썼다. 이후 UCLA와 스탠퍼드 의대로부터 임상 교수직을 제안받았으나 본인이 사회에 보다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고민한 끝에 LA 한인타운에 있는 아버지 임대순 박사의 병원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돌보기로 했다. 시니어 환자들을 여러 진료과로 돌리며 고작 3분가량의 진료로 증상만 치료하는 의료 시스템 속에서 자신이 보고 경험한 스탠퍼드 시니어 클럽의 미국 상위 1% 부자들이 받는 양질의 진료를 한인들에게 베푸는 것이 훨씬 값진 일이라고 판단해서다. 어떻게 하면 되도록 천천히 나이 들며 삶을 풍성히 누리면서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요? 당연히 건강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값이 되어야 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건강관리는 늘 재정관리 등의 후순위로 밀리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자가 스탠퍼드 시니어 클리닉에서 만난 올드머니들은 사고방식이나 태도, 가치관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은퇴 설계를 하듯 개인건강 설계사를 두고 체계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있고 자손들에게 자산을 지키고 증식시키는 방법뿐 아니라 건강하게 살며 이를 누릴 수 있는 비결까지 물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 그들의 건강관리 비결이 무엇인지 담겨 있는데요. 미국의 최상류층 시니어들의 몸에 밴 7가지 건강 습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육사용법, 마음사용법, 약복용법, 두뇌사용법, 건강검진 사용법, 병원 사용법,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방법, 이렇게 7가지입니다. 이미 노년기에 접어들었거나 이제 막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중장년층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인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우리가 건강한 노후를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근육사용법과 언젠가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지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죠.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요양원에 간다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등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건강 설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이명빈의 미국 상위 1% 부자들의 7가지 건강 습관,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세요. 프롤로그. 미국 상위 1% 시니어들의 세계. 세계 최고 명문으로 손꼽히는 스탠퍼드 대학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펠로엘토에 있다. 실리콘밸리에 포함되는 펠로엘토는 첨단 기술로 무장한 고액 연봉 직장이 즐비하고 스탠퍼드를 비롯한 명문 공립고등학교 등이 포진되어 있어 미국에서 집값이 가장 높고 부유한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이곳 스탠퍼드 대학병원 노년내과에는 미국의 상위 1% 억만장자 시니어들이 주로 왕래하는데 그 중에는 대한민국 재벌도 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올드머니, 즉 오랫동안 부를 축적하고 대대로 그 비결을 전수해온 부자라는 것이다. 나는 레지던트 시절 UCLA 뇌과에서 일하며 할리우드 영화 감독에서부터 유명 억만장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VIP들을 진료한 경험이 있지만 이곳 스탠퍼드 대학병원 노년내과에서 일하며 만난 올드머니 시니어들은 달랐다. 부귀 영화도 중요하지만 삶을 풍족히 누리기 위해서는 건강이 기본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올드머니 집안들은 건강관리 비결도 빼놓지 않고 자녀들에게 전수한다. 주변의 친구 5명만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라는 말이 있다. 사람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아 닮아간다. 이는 우리 뇌의 거울신경세포 때문이다. 이 세포는 특정 행동을 직접 할 때뿐 아니라 타인이 하는 행동을 관찰할 때도 활성화된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스탠퍼드 시니어들의 모습을 읽고 보는 것만으로도 거울신경세포가 활성화되어 독자들이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 믿는다. 그들이 건강을 위해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나와 다른 건 무엇인지 내 모습과 대조하다 보면 쉽고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나 역시 스탠퍼드 시니어들을 접하지 않았다면 한인 어르신을 진료할 때 삼을 기준을 세우기 어려웠을 것 같다. 이 책에 묘사하는 스탠퍼드 시니어들의 모습을 통해 간접적으로라도 이들을 만나며 자신의 건강을 설계하길 바란다. 노년기 건강 설계는 정말 중요하다. 그냥 나이 드는 대로 살면 세월이 나의 건강과 자율성을 앗아간다. 오랫동안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자신의 재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것처럼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한 목표를 두고 설계해야 한다. 단순히 나는 약을 많이 안 먹잖아, 아직은 정정해 라며 위안을 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나는 이 책에서 현실적인 노년기 건강 설계를 해보고자 한다. 여기 시퍼런 진실이 하나 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장년기를 지나 노년기에 이를 거라는 사실이다. 예상치 못한 일로 조기에 사망하지 않는 한 우리는 시니어가 된다. 그러니 노년기를 준비하는 일은 나를 포함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주어진 숙제다. 젊을 때는 남일처럼 느껴지겠지만 점차 나이가 들수록 내 일이고 내 문제라는 것이 실감날 것이다. 우리는 노화와 노년기를 비참한 미래로 그리는 편견을 극복해야 한다. 실제 외래 진료를 통해 만나는 어르신들 중 심각한 질병이나 걱정 없이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도 많다. 그들 모두 하나같이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라거나 다 좋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곤 한다. 이제 막 65세가 된 시니어뿐만 아니라 80대, 90대의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다. 나의 92세 환자도 꽤 복잡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건 물론 중요한 결정도 스스로 내리실 정도로 총명하시다. 딸과 함께 행복한 모습으로 진료실을 나오는 모습에 실습 나온 학생들도 놀랐다. 데이터도 이를 증명하는데 미국과 서유럽에서 진행한 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전후의 사람들의 행복 수준은 20대들의 행복 수준과 비슷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노년기의 삶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사회의 시각에 안타까울 때가 많다.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를 비롯한 현대사회는 성공과 젊음에 집착한다. 세속적인 사회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나 신중함보다 속도와 효율을 선호한다. 젊음을 소중한 자질로 보는 산업적 렌즈를 끼고 바라보면 노년기의 삶은 부정적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수많은 편견 중 하나는 노인은 몸이 아파서 대개 누워서 지낸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누워서 지내는 노인은 3%에 불과하며 병원과 시설에서 지내는 노인도 4%다. 노년기 대부분의 어른들은 독립적이고 활동적으로 생활한다. 신체적 능력이 감소하는 것은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 아니다. 이는 오래전부터 운동과 활동이 줄어서 생기는 문제다. 또한 나이가 들면 치매가 생긴다는 것도 편견이다.
치매는 알츠하이머 치매나 혈관성 치매 같이 오랜 시간 질환이 뇌에 쌓이면서 뇌세포가 손상을 입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 특히 노인의 정신병 유병률은 10%밖에 되지 않는다. 만약 이런 질병들을 조기 진단하여 뇌와 마음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면 대부분의 치매와 정신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건강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다. 사회적인 편견도 빼놓을 수 없다. 대부분의 노인은 가난하고 외로우며 사회적으로 고립된다는 인식이다. 마지막으로 시니어 본인들이 가진 편견을 접할 때는 의사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어디가 아파도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이제 빨리 죽어야지 하며 치료를 거부한다. 오래전 들었던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의 말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시니어 본인이 품고 있는 편견을 극복하게 돕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부정적 편견 때문에 치료나 예방적 조치를 거부할 때도 많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나는 노년기 건강을 위한 양질의 진료를 소개하고자 한다. 차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미국 상위 1% 부자들의 7가지 건강 비결은 근육 사용법, 마음 사용법, 약 복용법, 두뇌 사용법, 건강검진 사용법, 병원 사용법,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7가지 중 어느 하나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모두를 잘 알아야만 노년기를 풍요롭고 건강하게 설계할 수 있다. 내 근육 사용법을 한다. 지금부터 5년간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하는 것과 5년간 몸에 좋다는 음식과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할 때 5년 뒤 더욱 건강하고 타인에게 의존할 필요 없이 생활할 수 있을까? 답은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더욱 필요하다. 시니어들에게 대단히 치명적인 사고 중 하나는 낙상사고다.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몸을 다치는 것을 뜻하는데 뼈가 약한 노인들은 가벼운 엉덩방아에도 허리뼈나 엉덩이뼈가 부러질 수 있고 이로 인한 골절이 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하체 근력 저하와 균형 감각 상실로 밖에서는 물론 집안에서도 낙상사고가 빈번히 일어날 수 있다. 스탠퍼드 시니어 클리닉에 자주 오셨던 83세 남성 환자는 중증 치매이긴 했지만 근육량이 상당했고 넘어져서 다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다. 알고 보니 그는 젊은 시절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도 한 체조 선수였다. 그래서인지 자칫 넘어질 뻔한 위기에도 근육이 자동 반사적으로 균형을 잡았던 것이다. 이처럼 근육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손실 없이 많은 양의 근육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단백질 파우더를 섭취하고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하는 걸까? 답은 하나다. 하루라도 젊을 때 근육을 단련시켜 근육량을 늘려놓는 것이다. 너무 늦게 운동을 시작하면 근감소증으로 인해 근육량을 늘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근감소증은 2016년 9월 세계보건기구에서 질병으로 인정받아 국제질병분류기호까지 받은 질병이다. 근감소증이 있으면 거동이 불편해지고 당뇨와 고혈압, 심장질환, 뇌졸중, 치매 발병 확률이 높아지며 더불어 수명도 짧아진다. 이런 근감소증의 발병 속도도 50대 이후부터 빨라진다. 그러니 하루라도 젊을 때 근육량을 늘려야 한다. 걷기 운동의 대가들. 병원에 처음 오시는 시니어 환자들에게 나는 평소에 어떤 운동을 하는지 묻는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은 꼭 걸어요 라고 당당하게 대답한다. 몇천 보 또는 10,000보 이상을 걷는다고 하는 분도 있다. 이들의 근육 상태는 어떨까? 걷는데 사용하는 근육, 이를테면 종아리 근육만 단단한데 오히려 이런 근육이 자주 뭉쳐서 쥐가 날 수도 있다. 이처럼 문제가 있는데도 왜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걷기 운동을 최상의 운동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일까? 바쁜 일상에 치여 생활해온 한국인들이 학창시절 체육 시간에 배운 운동이라곤 기초 운동뿐이다.
쉽게 말해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에 가장 기초가 되는 걷기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특히나 돈이 들지 않는 이른바 가성비 좋은 운동이라는 점에서 걷기 운동이 한국인들의 국민 운동이 된 것이 아닐까 싶다. 물론 걷기 운동이 무조건 나쁘다는 말은 아니다. 걷는 것도 제대로 하면 좋은 운동이 된다. 그저 어슬렁어슬렁 걷는 게 아니라 허리를 꼿꼿이 펴고 고개는 살짝 치켜들어 시선을 위로 향하게 하고 가슴을 활짝 열고 팔을 앞뒤로 편안하게 흔들면서 보폭은 평소보다 10cm 정도 넓게 걸으면 좋다. 속도도 천천히 걷는 것보다는 조금 빠르게 걷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다만 내가 한국인들의 걷기 운동을 문제로 보는 이유는 걷는 것을 최고의 운동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운동의 초기 단계에 너무 오래 머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학을 처음 배울 때를 생각해보자. 우리는 제일 먼저 덧셈과 뺄셈을 배운다. 하지만 계속 덧셈과 뺄셈을 하면서 난 1시간 동안 덧셈과 뺄셈을 했으니 수학은 마스터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처럼 걷기 운동은 수학의 덧셈과 뺄셈 같은 기초 운동일 뿐이다. 이를 시작으로 다음 단계 운동으로 넘어가 전신 근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걷기 운동과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풀었다면 허벅지와 엉덩이, 허리, 등, 가슴 근육들을 발달시키는 다음 단계의 세부적인 근력 운동으로 넘어가야 한다. 그럼 걷기를 넘어 이런 다양한 근육들을 발달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버로드 원칙이 답이다. 미국 노년내과학회, 즉 AGS는 모든 운동 처방전은 오버로드 원칙에 바탕을 둔다 라고 밝힌다. 오버로드란 쉽게 말해 근골격 조직이 익숙하지 않은 생리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단 적응한 뒤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점진적 과부하라고 한다. 여기서 핵심은 익숙하지 않은 스트레스다. 우리 대부분은 평생 걸어왔고 계속 걸을 것이다. 따라서 걷는 행위는 익숙하지 않은 스트레스가 아니다. AGS에 따르면 한 가지 운동 방법에 인간이 익숙해지는 데는 2-3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평생을 걷는 인간에게 걷기는 오버로드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인 셈이다. 우리 근육에 익숙하지 않은 생리적 스트레스를 그것도 건강하면서도 안전한 방법으로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운동의 강도를 높이거나 다른 운동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쉽게 표현하면 현재 운동에서 위로 올라가거나 옆으로 가는 것이다. 위로 올라간다는 말은 운동의 강도를 높인다는 의미다. 걷기에서 살짝 속도를 내 가벼운 조깅을 하거나 한층 강도를 높여 뛰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시니어들은 관절과 심폐 기능이 좋지 않기에 이렇게 강도를 높이는 것보다 옆으로 가는, 즉 익숙치 않은 운동으로 전환해주는 편이 낫다. 이는 시니어들이 걷기 외에 더 많은 운동을 배워야 한다는 말인데 운동이 복잡하면 포기하기 쉽고 어려우면 다치기 쉬우므로 시도해볼 수 있는 구체적인 운동 방법과 주의사항을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의대에선 운동을 가르치지 않는다.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의사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대사증후군 때문에 또는 우울증 때문에 운동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운동을 해야 한다는 말뿐 정작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의사는 거의 없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묻는다면 의사도 아마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의과대학에서 운동을 가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레지던트 과정 중에 운동을 배우거나 할 수 있는 시간을 낸다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비단 의대뿐인가? 일반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도 다양한 운동법을 배워본 적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스탠퍼드 노년내과 지도 교수님은 달랐다. 교수님은 펠로들이 물리치료와 재활의학과 로테이션을 돌 때 재활의학과 교수님께 따로 부탁해 우리가 환자들에게 어떤 운동을 시켜야 하는지 하나하나 배울 수 있게 하셨다. 그 덕분에 펠로들은 상세한 운동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근육 구조와 생리학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었다. 우리는 시니어들의 근육과 관절을 매번 약으로만 치료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비약물 치료로서
운동도 함께 처방해야 한다는 것과 낙상한 환자의 경우 근육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어떤 운동을 가르쳐야 하는지도 배웠다. 나 역시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겨 박사 과정 중인 개인 트레이너에게 레슨을 받으며 과학적으로 근성장에 접근해 올바른 자세와 운동법을 배웠다. 특히 척추 지압사, 카이로프랙터가 된 고등학교 시절 절친과 자주 만나 근육과 관절 질환에 관해 이야기하고 치료법을 논의하면서 이에 대한 이해도 더욱 깊어졌다. 이런 여러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시니어 환자들을 진료할 때 그들이 잘못된 자세를 교정할 수 있게 도왔고 정확히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게 되었다. 의사가 먼저 운동해야 환자에게 제대로 가르쳐줄 수 있다는 생각에 운동하고 도움받은 것을 진료에 적용하니 실제 많은 환자의 건강이 호전되었다. 근력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다. 운동은 올바른 자세로 해야만 다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운동을 하다가 몸을 다치면 그마저도 할 수 없어 중단하게 되므로 건강이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진료한 환자 중에 자세를 약간 교정해드린 후 어떤 운동을 병행해야 할지 알려드리자 오래되지 않아 흉추 후만이 많이 개선되었다. 여러 번의 방문 치료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이러한 변화는 의사의 처방에 잘 따른 환자 덕분에 가능했다. 다시 말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먼저 해야 할 것은 올바른 자세를 구축하는 것이다. 바른 자세는 통증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내면의 자신감도 끌어올려 정신 건강에도 좋다. 운동 전 좋은 자세 구축하기. 잘못된 자세로 운동을 하면 관절이 오히려 상할 수 있기에 근육 운동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자세부터 제대로 잡아야 한다. 그렇다면 몇 가지 문제가 되는 자세부터 교정해보자. 거북목. 거북목 치료의 핵심은 목 치료가 아닌 어깨 치료라는 점이다. 앞으로 빠져나와 있는 목을 의식적으로 뒤로 넣으려고 하다 보면 힘도 많이 들지만 잠깐일 뿐 무의식적으로 다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깨가 말린 상태에서 앞으로 튀어나온 거북목을 집어넣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때는 목을 공략할 것이 아니라 어깨를 넓게 펴주는 것이 좋다. 어깨를 활짝 펴주면 목은 저절로 몸통의 수직으로 놓일 것이다. 어깨를 넓게 편 자세를 유지하려면 허리와 골반이 잘 받쳐줘야 한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보자. 두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되 발끝을 살짝 바깥쪽으로 돌려 10시 10분 대형으로 맞춘다. 이때 상체는 가만히 두고 골반만 앞으로 내민다. 자동으로 엉덩이 근육이 수축되면서 자연스럽게 허리 근육이 살짝 긴장되는 동시에 어깨가 활짝 펴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이때 골반을 살짝 앞으로 내밀어 엉덩이 근육이 수축되는 것이 느껴지는 정도까지만 가져가 보자. 일상에서도 이러한 동작을 쉽게 취할 수 있다. 양치질이나 설거지를 할 때다. 세면대 앞에 서서 아랫배가 세면대에 닿게 해보라. 앉은 자세에서 같은 동작을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의자에 살짝 걸터 앉아서 양쪽 다리를 넓게 벌린다. 다리를 벌리는 것은 엉덩이 근육에 긴장이 들어가도록 하고 임산부처럼 배가 다리 사이로 기울여져 허리 척추가 요추 전만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동작을 꾸준히 취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깨가 펴져 거북목 자세가 치료되는데 이를 응용하면 어깨도 튼튼해져 회전근개 파열이나 오십견을 예방할 수 있다. 오십견. 어르신들 중에는 회전근개 파열로 인해 수술을 받거나 오십견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 대부분은 어깨 근육이나 통증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나 노화로 굳어진 부위 근육이 다치는 것이다. 어깨를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흉추후만이란 어깨가 앞으로 말렸다는 뜻이다. 어깨 앞부분에서는 대흉근과 소흉근이 수축되어 어깨를 앞으로 당기고 등 쪽에서는 활배근과 대형근이 늘어나게 되니 힘을 못 쓰게 된다. 좋은 자세를 구축하려면 뭉친 근육은 풀고 늘어난 근육은 서서히 강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근력 운동은 좋은 자세를 구축할 수 있게 만드는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다. 어깨는 팔의 회전을 가능하게 하는 복잡한 관절이다.
무릎 관절이나 팔꿈치 관절은 한 방향으로 접었다 폈다 하지만 어깨는 팔의 회전까지 허락한다. 회전이 가능하려면 여러 근육과 인대가 필요한데 문제는 이런 근육과 관절이 좁은 공간에 밀집해 있다는 점이다. 안 그래도 좁은데 앞서 언급한 견갑골이 앞으로 향하고 있고 등 근육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어깨 공간이 더욱 좁아진다. 좁아진 어깨 공간에서 인대가 왔다 갔다 하다가 염증이 생기고 끊어지는 것을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한다. 따라서 어깨 공간을 잘 활용하고 싶다면 날개뼈와 등 근육을 살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회전근개 증후군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합병증으로 50견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50견은 50세의 어깨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훨씬 짧았을 때 붙여진 병명인데 공식적인 의학 병명은 동결견이다.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관절염과 회전근개 증후군으로 인해 어깨가 굳어 통증이 발생하고 통증 탓에 어깨의 움직임에 지장이 생긴다. 처음에는 어깨를 안쪽으로 돌리기 힘들고 이후에는 팔을 앞으로 들거나 밖으로 돌리는 것도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세수하거나 머리를 감을 때 목덜미를 만지거나 헤어 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리는 등의 동작을 하기 어려워진다. 심할 경우 본인 스스로 제한된 어깨관절 범위를 극복하려고 할 때 통증이 발생한다. 어깨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물리치료를 병행할 때 조금씩 좋아지곤 한다. 건강한 어깨 만들기. 어깨가 건강한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날개뼈의 위치를 보고 판단한다. 인간은 목에서 시작되는 쇄골이 중앙에서 양쪽으로 뻗어 어깨까지 이어지고 그 외의 모든 어깨는 날개뼈, 즉 견갑골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어깨의 위치를 보려면 견갑골의 위치를 확인해 봐야 한다. 견갑골의 위치가 어깨 건강의 징표다. 견갑골의 위치가 육체미를 뽐내는 보디빌더처럼 뒤쪽에 있는지 굽은 등과 함께 옆으로 말려 앞쪽을 향하고 있는지 점검해보라. 견갑골이 앞쪽을 향하고 있다면 근처 근육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힘도 잘 전달이 안 되어서 어깨를 쉽게 다칠 수 있다. 어깨를 다치지 않으려면 등 근육을 잘 써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견갑골이 제자리에 위치하려면 등 근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쉽게 말해 잠자는 등 근육을 깨워줘야 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걷기 운동으로는 불가능하다. 등 근육을 논할 때는 활배근을 생각해야 하는데 허리에서 등에 걸쳐 퍼지는 편평하고 큰 삼각형 모양의 근육을 말한다. 활배근 강화를 위해서는 그림처럼 기구를 활용해 헬스장에서 운동할 수 있지만 집에서 고무밴드로 운동할 수 있다. 고무밴드 중간을 문 손잡이에 걸어놓고 태권도의 기본 자세를 취하듯 고무밴드 끝을 양 옆구리 쪽으로 가져온다. 이때 팔만 움직이지 말고 견갑골을 등에서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운동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근육에서 나오는 호르몬. 당신은 근육에서 호르몬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량이 많아져서 힘을 쓰는데 도움이 된다는 건 누구나 안다. 하지만 환자들에게 근육에서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이야기하면 모두 깜짝 놀란다. 갑상선 호르몬, 남성 여성 호르몬, 아드레날린 등 그 종류도 다양한데 일단 생체의 각종 샘에서 분비되어 순환계를 통해 이동하고 여러 기관에 도착하여 각종 생리현상과 행동까지 조절하는 신호 전달 분자가 바로 호르몬이다. 그렇다면 근육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근육에서 나오는 마이오카인이 하는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뇌로 가서 우울감을 떨어뜨리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킨다. 2. 췌장과 소장에 가서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킨다. 3. 혈관으로 가 내피 기능과 혈관 재생을 향상시킨다. 4. 부신으로 가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킨다. 5. 면역세포의 면역 기능을 증진시킨다. 6. 종양으로 가 종양세포 사멸을 돕는다. 7. 뼈에서 골 형성과 골 치유를 촉진한다. 8. 간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당 대사를 완만하게 한다. 9. 지방세포의 지방 분해를 촉진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 인체 내부에 미치는 영향이기에 당장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다.
그럼 보다 현실적으로 이야기해보자. 근육에서 호르몬이 잘 분비되면 자연스럽게 자세가 좋아지며 이로 인해 어떤 옷을 입어도 태가 난다. 골프장에서는 드라이버 거리가 길어지고 설거지를 할 때는 냄비가 한결 가벼워지는 등 일상생활이 한층 편해진다.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 근육은 같은 무게의 지방에 비해 부피는 약 20% 적고 칼로리 소모량은 5배 더 많기 때문에 지방이 늘어나는 것을 막아 지방간 치료와 예방에 좋다. 근육량이 많은 사람은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해도 근육량이 적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체지방을 소모한다. 근력 운동을 정석으로 배우는 것은 골프 레슨을 받는 것과 비슷하다. 골프에 처음 입문할 때 지인이나 유튜브 영상을 통해 스윙을 배울 수도 있지만 전문가가 따로 자세를 봐주지 않으므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자칫 잘못된 자세로 하다가 다칠 수도 있다. 이처럼 근력 운동 또한 전문적인 트레이너에게서 배우는 것이 가장 좋다. 물론 비용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몇 개월만 배워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동법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힘들다면 헬스장에 나가 운동기구를 사용하기 전 유튜브의 영상을 보며 사용법을 익히자. 단, 영상만으로는 완벽하지 않기에 잘못된 자세로 몸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근력 운동. 그렇다면 아령 없이 또 헬스장에 가지 않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은 없는 걸까? 고무밴드만 있으면 된다. 테라피 밴드라고도 불리는 이 고무밴드는 물리치료에도 흔히 사용되기에 한 번쯤은 접해보았을 것이다. 가격도 저렴하고 온라인몰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고무밴드로 과연 근력 운동을 할 수 있을까? 근력 운동의 또 다른 이름은 저항성 운동이다. 저항이 있어야 근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아령은 무게 때문에 중력이 아래에서 끌어당기는데 그 저항을 이겨냄으로써 근성장이 이루어지고 고무밴드는 무게는 가벼워도 탄력성이 있으므로 그 저항을 이겨내 근성장을 이룰 수 있다. 그럼 고무밴드나 집에 있는 물건으로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을 알아보자. 고무밴드를 이용한 등과 어깨 운동. 이는 거북목 치료와 어깨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자 좋은 자세 구축법으로 앞에서 잠깐 소개한 운동이다. 고무밴드를 등과 어깨에 사용하여 당기는 동작이다. 앉은 자세에서 발 중간에 고무밴드를 고정하거나 문 손잡이에 고무밴드의 중간 지점을 묶은 뒤 고무밴드의 양쪽 끝부분을 손으로 잡고 당기는 것이다. 태권도에서 기압을 넣을 때처럼 당길 때는 허리 부분으로 당겨준다. 이때 팔만 움직이지 말고 등에서 견갑골을 모으는 느낌으로 운동한다. 고무밴드 대퇴사두근 운동. 무릎이 아플 때는 대퇴사두근 운동을 권한다. 대퇴사두근은 허벅지 앞쪽에 있는 커다란 근육으로 무릎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걸을 때 몸무게를 지탱하는 데 사용되고 앉았다가 일어날 때 주로 사용되므로 많은 시니어가 반드시 단련해야 할 근육이다. 만약 오른쪽 무릎이 불편하다면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고무밴드를 반으로 접어 오른쪽 발목에 걸고 고무밴드 반대쪽 끝을 왼손으로 잡아준다. 여기서 왼발로 고무밴드를 지그시 눌러준다. 왼발로 고무밴드를 바닥에 지탱한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펴주며 허벅지 운동을 한다. 이렇게 총 20회씩 3세트를 한다. 의자 스쿼트. 스쿼트란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동작을 뜻한다. 설명만 들으면 하체 운동 같겠지만 제대로 하면 전신 운동이 된다. 스쿼트 동작은 다소 복잡해서 글로 이해하기보다 영상으로 보는 것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유튜브에 스쿼트 혹은 스쿼트로 검색하면 100만 뷰가 넘는 영상들도 많으니 여러 영상을 참고하여 자신의 스쿼트 자세를 교정해보라. 초보자라면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의자 스쿼트를 권한다. 어깨 너비로 서고 두 발은 살짝 외 회전하여 10시 10분을 향하게 위치시키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는 대둔근에 힘을 준다. 내가 이 세 가지 운동을 선택한 것은 이를 통해 큰 근육을 운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두근 같은 작은 근육이 아닌 큰 근육을 단련하면 칼로리 소모도 크고 자세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병원 사용법을 안다. 요양병원에 관한 모든 것. 요양병원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요양병원에 가지 않고 노후를 보내고 싶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독립성이다. 여기서 말하는 독립성이란 다른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 즉 기능성 독립을 뜻한다. 이러한 독립성은 어느 날 갑자기 잃어버릴 수도 있다. 나의 환자들 중에도 뇌졸중 때문에, 고관절 골절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져 요양병원에 들어간 분이 많다. 그래서 재활운동을 통해 다시 독립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다. 독립성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평상시 강도가 있는 운동을 해야 한다. 기초 체력을 쌓아두면 갑자기 큰일이 닥쳐도 오뚜기처럼 금세 회복해 독립성을 되찾을 수 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마음 건강이다. 신체적인 기능성 독립도 중요하지만 정신적 독립성도 꼭 갖춰야 한다. 본인의 정신 건강은 스스로 챙겨야 한다. 근래 들어 부쩍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면 혹은 종종 우울감이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의사를 찾아 검사를 받고 치료해야 한다. 어떤 병이든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고치기도 쉽다. 또 치매라고 해도 일찍 병원을 찾으면 가족들도 어떻게 환자를 관리하면 되는지 그 방법을 빨리 터득해 환자를 어렵지 않게 돌볼 수 있다. 실제 나의 외래 환자의 가족 중에도 치매가 있는 아내나 부모를 집에서 돌보는 경우가 많다. 신체적, 정신적 독립성을 갖춰 10년 후에도 내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싶다면 매일 기초 체력을 단련하고 강도 있는 운동으로 근력을 키우면서 자신의 컨디션을 살펴보자. 어떤 곳이 좋은 요양병원일까? 사실 요양병원과 관련된 정보는 곳곳에 흩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술과 질병으로 몸과 마음이 편치 않은 상황에서 관련 후기를 올리는 사람도 드물기에 찾기가 쉽지 않다. 다만 괜찮은 요양병원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몇 가지 팁을 적어보았다. 첫째, 입원할 시니어 환자의 기준에서 좋은 곳이어야 한다. 자녀 입장에서 부모를 모실 요양병원을 찾기 위해 투어를 다니다 보면 아직도 이 정도로 열악한 환경과 시설을 갖춘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허름한 형편에 놀랄 수 있다. 젊은이들의 기준은 거주지를 찾을 때처럼 그 기준이 다소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최신 기술이 적용된 편리하고 호화스러운 호텔이 아니다. 무엇보다 그곳에 머물며 몸조리를 할 사람도 가족이 아닌 시니어다. 따라서 시니어 환자의 성격과 살아온 가치관을 고려해 요양병원을 골라야 한다. 스탠퍼드 대학병원 부근에 제일 인기가 많은 요양병원도 1980년대 스타일로 꾸며져 있다. 그래야 미국의 어르신들이 집에 온 것처럼 익숙하게 느끼고 쉽게 적응하고 어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간호사들끼리 친한 요양병원이 좋다. 요양병원은 영어로 널싱 홈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간호사들이 주가 되는 기관이다. 물론 의사가 모든 진료를 보긴 하지만 항시 거주하는 건 아니기에 의사보다는 간호사들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와 그들 사이의 분위기를 파악해 선택하는 것이 좋다. 간호사들이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기쁘고 즐겁게 일하는 분위기여야 환자들에게도 다정하고 친절히 대할 수 있지 않을까? 셋째, 식사가 맛있고 프로그램이 많은 요양병원이 좋다. 이 두 가지를 충족한다면 환자 중심의 요양병원이라고 할 수 있다. 환자 간호와 재활은 기본이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환자 삶의 질이 아닐까? 맛있는 식사와 알찬 프로그램은 그만큼 해당 요양병원이 환자의 삶의 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징표다. 이외에도 자녀의 거주지와 가까워 서로 간 방문하기 용이하면 좋다. 일반 병원이나 대학병원과 가깝다면 금상첨화다. 특히 환자나 보호자와 소통이 잘 되는지도 중요한데 단 가족이나 간병인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연락해 간호사들을 닥달하면 서로 힘들어지므로 필요할 때는 미팅을 예약해 적절히 소통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가족이 요양병원에 들어갈 때 주의할 점. 시니어 환자가 요양병원에 처음 들어갈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요양병원에 처음 입소할 때는 환자에게 익숙한 애착 물건들을 챙기는 것이 좋다.
요양병원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환자가 요양병원에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평소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함께 챙겨서 요양병원의 침대 머리맡에 놓아두자. 가족 사진이나 자주 읽는 책, 종교서적 혹은 시니어가 머물던 방에서 자주 사용하던 용품이면 된다. 둘째, 잦은 방문으로 환자를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동안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를 방문하는 것이 금지되었을 때 가족은 물론 시니어들도 굉장히 외로워하며 힘들어했다. 요양병원들도 환자의 가족이나 지인들의 방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충분히 알고 있다. 따라서 요양병원이 정한 방문일과 시간을 준수하여 가급적이면 환자를 자주 방문하자. 셋째, 요양병원의 사회복지사와 친해지자. 요양병원의 간호사들과는 비교적 여러 번 교류할 수 있기에 친분을 쌓기 쉽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사회복지사들도 알아두자. 환자들과 깊이 있는 대화부터 시작해 아주 사소한 일은 물론 어려운 일까지도 처리해주는 고맙고 귀한 분들인 만큼 종종 대화하며 친분을 쌓아가자. 넷째, 요양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잘 구분하고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만 특정 상황에서 환자를 다시 병원으로 보내야 하는지도 쉽게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환자가 폐렴에 걸렸을 때 혈액 검사나 폐 엑스레이 촬영, 항생제 투여, 심전도 같은 검사는 요양병원에서도 할 수 있지만 CT나 MRI 영상을 찍고 혈압과 호흡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는 건 어려울 수 있다. 이때는 환자를 일반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유리하다. 삶의 마지막을 준비한다.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아무리 죽음이 예측된 상황이라고 해도 환자가 응급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의료 대리인들도 황급한 사안을 두고 판단이 흐려져 여러 중요한 결정을 제대로 내리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마지막을 앞둔 환자에게 어떤 결정이 필요한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응급 상황 시 결정해야 할 두 가지는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사용이다. 사실 이 문제는 주치의나 입원한 병원의 담당이와 상의하면 되지만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먼저 심폐소생술이다. 만약 공원에서 운동하던 누군가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쓰러졌다고 하자. 그렇다면 주위 사람들이 119에 연락할 것이고 얼마 후 도착한 구조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하며 그를 병원으로 이송할 것이다. 이를 보면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이 당연해 보일 것이다. 이처럼 심폐소생술은 모든 위급한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시행된다. 하지만 심폐소생술이 허용되지 않는 특별한 경우도 있다. 이를테면 말기암 진단을 받고 여러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전혀 호전되지 않을 때 환자는 본인에게 심정지가 왔을 때 심폐소생술을 거부하겠다고 결정할 수 있다. 심정지가 오면 자연사 하게 되는 것이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환자의 권리인 셈이다. 인공호흡기는 어떤가? 만약 시니어 환자가 너무 숨이 차고 호흡이 어려워 병원에 갔는데 산소 마스크를 써도 큰 효과가 없다면 바로 그 다음 단계인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게 된다.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여 환자의 폐를 치료하니 상태가 한결 좋아진다면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인공호흡기를 시도하는 것까지는 괜찮다. 하지만 인공호흡기를 달았는데도 폐 기능이 호전되지 않거나 여전히 숨쉬기가 곤란해 인공호흡기를 빼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사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환자는 코마 상태가 되므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된다. 이때가 바로 법적 의료 대리인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다. 평소 환자가 연명치료에 대한 거부 의사를 확실히 밝힌 상황이라면 인공호흡기를 제거해야 한다. 하지만 인공호흡기 사용을 중단하자는 것은 왠지 그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두는 결정처럼 느껴질 수 있다. 특히나 의료 대리인의 감정이 격해져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바람에 환자가 연명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보았다. 이러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평소에 대리인과 충분히 대화해야 한다. 대리인이 환자의 배우자나 자녀처럼 가까운 가족이라면 환자 본인이 먼저 대화를 꺼내는 것이 좋다.
만약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호흡하게 되었는데 의사가 예후가 좋지 않다며 치료 가능성도 낮게 본다면 인공호흡기 사용을 중단해 달라고 의뢰해 두는 것이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본인이 향후 임종 과정의 환자가 될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작성한 문서다.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고 미국에서는 공증을 통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기도 할 만큼 널리 사용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진 않은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육을 시작하면서 그 사용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환자가 의식이 있을 경우엔 본인의 가치관과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리면 되지만 의식이 없다면 어떤 중요한 의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우므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가 존재한다면 진료 결정에 큰 도움이 된다. 만약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고 싶다면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해야 한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 및 등록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 처리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만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가 없을 경우에는 환자가 의식이 있고 이성적 판단이 가능한 시기에 미리 그의 뜻을 서면으로 받아둘 수 있는데 그것이 사전 의료 지지서이다. 환자가 본인이 의식이 없어질 경우 인공호흡기를 사용할 것인지, 중환자실에 입원할 것인지, 심폐소생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미리 적어두는 것이다. 사실 막상 지지서를 작성하려고 하면 어쩐지 무섭기도 하고 떨리기도 할 것이다. 다만 사전 의료 지지서가 있으면 임종 직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혼란을 방지하여 사실상 중대한 결정 앞에 남은 가족이나 친구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환자의 뜻과 결정에 따라 더욱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한 사람의 삶은 대단히 소중하며 그 죽음도 대단한 것이다. 그저 나이 들었으니 대충 살다가 빨리 죽어야지 라고 말하는 어르신들도 많지만 삶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아끼고 삶의 원동력이 되는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며 마지막을 잘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한다. 미국 상위 1% 부자들의 7가지 건강습관 읽어드렸습니다. 돈이 없으면 쉴 수 없지만 건강이 없으면 살 수 없다. 이 말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죠.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